이 건축비 원가가 이 정도에서 이 정도 2배 이상 올랐잖아요. 2배가 뭐예요? 3배 가까이, 450만에서 1200만원이면 3배 가까이 오른 거잖아요. 이 정도로 가격 상승이 원가가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5억짜리 아파트가 10억이 되는 게 이상할 이유가 없고 10억짜리 아파트가 20억이 되는 게 이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접근성 좋은 꼰대 공견입니다. 자, 오늘 최근에 정부가 작년부터 공급이 부족하다 라는 정책으로 정책 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공급 정책으로서 공공재개발, 그 다음에 원래 공공주도재개발 이런 다양한 공급책에 대해서 시장에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으면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됐고,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규제를 굉장히 확 풀겠다 라고 하고 있고, 또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35층 층고 제한을 풀겠다 라고 하면서 또 추진을 하게 되면서 강력하게 의지를 보이게 되면서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특히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의 우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가격 폭등, 급등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공급, 주택 공급은 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를 갖고 오늘 얘기해 볼 건데요. 일단은요,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서울에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완화가 된다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라고 보면은요, 압구정동에 80억 아파트가 거래되는 이런 대표적인 사례처럼 특히나 한강변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예견됐던 상황이기도 하죠. 그동안에 계속 꽉 막혀있던 재건축이 어떤 방법으로, 특히나 용적률이라든지 층고 제한 이런 것들이 확 풀어진다면 그동안의 수건사업이었던 한강변에 있는 초고층 아파트 이런 것들을 기대했던 단지들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 기대감에 발빠르게 거래를 하신 분들이 나타나게 되고 최고가 갱신을 하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특히나 한강변에 있는 대표적인 압구정동 아파트 가격이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니까 어떤 가격 상승에 대한 방지책을 모색해봐라 라고 이제 부서장 회의를 하면서 나왔던 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최근에 이제 먼저 지정되어 있는 곳들도 있고요.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지정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어떤 데가 지정이 됐냐 하면요, 대표적으로 본다면 이제 여의도죠. 여의도 업무지구, 금융의 허브라는 여의도 전체의 재건축 아파트 전체를 다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또 이 압구정동 전체, 우리나라 재건축, 특히 서울에서 재건축 아파트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압구정동 지역이 특별계획구역이 8개 구역, 9개 구역까지 있는데요. 이 특별계획구역 통째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목동지역, 이 목동에 있는 신시가지 아파트가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있거든요. 이 1단지부터 14단지 통째로 전체를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또 전 오세훈 시장 때, 예전에 오세훈 시장님이 서울시장을 할 때 강력하게 추진했던 한강 르네상스, 그 중에서 전략정비구역, 유도정비구역 있었는데요. 이 성수동 같은 경우가, 성수동이 유도정비구역, 전략정비구역 중에서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던 것이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유도정비구역, 전략정비구역 중에서 유일한 곳이 이 성수동입니다. 그래서 성수동의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이 통째로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실제로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도 이제 이전 영상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갖고는 사실 실제로 이제 거래를 차단하거나 또는 가격 상승을 방지하는 대책으로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은 거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실제 주택으로 실거주용으로 살 거니까 허가해 주세요 하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실거주 2년을 채워야 됩니다. 실제로 입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실거주 2년 동안은 매매와 임대가, 당연히 임대는 이제 거주를 해야 되니까 임대도 금지가 됩니다.
실제로 이 시장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4개의 지역들 같은 경우는요, 금액대가 15억대가 넘습니다. 그럼 15억대가 넘으면 어떤 제한을 받고 있냐 하면은 서울 전체가 투기과열지구 안에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투기과열지구 안에 매매가격 15억 이상이면 아예 대출이 나오질 않습니다. 아예 한 푼도. 그러니까 한 푼도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순수하게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갭 투자도 안 됩니다. 갭 투자도. 왜 갭 투자 안 되냐면은 갭은 보통 임대를 놔서 매매 가격과 임대 가격, 전세 보증금과의 차익 때문에 갭 투자를 하는데 이건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갭 투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 자본, 그러니까 대출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전세를 놓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전체 매매 금액을 자기 자본으로 또 이 자기 자본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제 증빙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력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만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자기 자본으로만 움직여야 된다. 게다가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으면 현금 청산하겠다라는 제도가 지금 시행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건축 단지를 투자하려는 분들은 대부분 다 2년 정도는 거주할 생각을 아예 하고 투자를 할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실수요자 시장으로 대부분이 이미 실수요의 거래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에 저는 동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가격 상승이 두려워서 이 정책, 공급 정책을 중단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뒤에 한번 볼 건데요. 자, 이 가격 상승이 이제 우려가 되긴 하지만은 이 가격 상승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급 정책이 공급이 필요한가라는 것은 이미 여야를 막론하고 이미 공론화가 돼 있고 서울 시민이나 국민들도 서울 수도권에 주택이 부족하다. 공급을 그동안 안 해서 이 현재 시장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에서는 이미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급을 해야 돼요. 공급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이미 정부도 서울시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방지책을 추가적으로 좀 내놔야겠죠. 가격 상승에 대한 방지책이 플러스 알파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왜곡되고 파탄 지경까지 이루어진 이유가 공급이 동반되지 않은 규제책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공급이 동반되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심각한 부동산 이제 시장 상황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자, 보게 되면은 지금 이 그래프는 보게 되면은 요 시기 지금 현재 가장 높았던 시기가 2008년 정도 7년 8년 정도 되는 글로벌 금융위기 바로 전 시간입니다. 그래서 2006년 7년 8년에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했죠. 그래서 모든 언론과 신문에서 부동산이 미쳤다, 부동산이 돌았다, 이 거품이 너무 껴서 폭락이 예상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시기죠. 자, 이 2008년 말에 글로벌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로 해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부동산 침체기가 2014년 정도까지 이어졌거든요. 자, 이 정도 가격 상승이 하락이 있었고 그 이후에 2009년에 가격이 굉장히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너무 단기간에 큰 폭의 급락을 하다 보니까 2010년에는 반사작용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게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1년에는 하락을 하고 다시 반작용에 의해서 12년은 상승을 하고 다시 나아질 기미가 기대치가 점점 지쳐가니까 13년에는 또 하락을 했습니다. 이 세 번의 하락이 시장에서는 바닥을 다지는 기간이었어요. 바닥을 확인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9년에도 이 가격 이하로 안 빠졌고요. 올랐다가 다시 11년에 하락을 할 때 이 가격 이하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12년에 올랐다가 또 13년에 돼서 또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이런 현상들, 이 바닥을 다지는 가격 이 시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를 어떻게 보냐면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에너지를 축적하는 그런 기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게 꼭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니고 이전에 IMF 이후에 부동산 이제 시장이 폭락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쭉 시간을 끌고 있다가 그 이후에 2006년, 7년, 8년 가격이 쭉 오르는 그 시기하고도 또
가격 그래프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흐름이 비슷한데요. 이 가격 상승, 침체기, 폭락기를 견디기 위해서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펴냐면은 활성화 정책을 펴는 게 당연합니다. 이때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활성화 정책을 엄청나게 쏟아냈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책으로 25번의 정책을 내놨다고 하는데 활성화 정책도 그에 묻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2011년 같은 경우에 이명박 정부권 때 1년 동안에 11번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내놨습니다. 11번의 대책 활성화 정책을 이 11번에 매달 내놨다고 볼 수 있죠. 매달 부동산 대책 활성화 정책, 부동산 살리기 위해서 활성화 정책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까지 저점을 확인하는 그 기간 2년 동안 더 하락을 하는 또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에너지가 축적되고 이 에너지가 축적되는 동안에 무슨 시장 에너지, 가격 상승을 준비하는 시장 에너지가 오랫동안 축적이 되어 왔는데 이때 이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요. 일단은 이 시기에 우리가 겪은 IMF 때도 최저임금은 지속해서 상승을 해왔고요. 이번에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 기간 동안에도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들은 동결이 된 적은 있지만은 하락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 자체가 계속해서 상승을 해왔다. 그리고 이 글로벌 금융위 또한 지난 10년 동안에 뭐 최근 5년 동안 가격 상승하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그 전에도 건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재 가격인 레뮤콘 가격이 1년에 65% 오르거나 철근 가격이 1년에 75%씩 폭등을 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재 가격이 굉장히 폭등을 했습니다. 토지 가격도 상승을 했고 최근 6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그 시기에는 더욱더 높은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었죠.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저리 가랄 정도로 토지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해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에 통화량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활성화 정책이다 보니까 여러가지 규제를 대폭적으로 풀고 또 혜택도 많이 주는 상황을 만들다 보니까 시중에 돈은 엄청나게 늘어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가 엄청나게 얼어 있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얼어 있는 상태에서 얼음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활성화 정책을 1년에 11번 매달 대책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고 계속적으로 침체돼 있었어요. 지금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그때는 사라 그래도 이런 정책 혜택 온갖 혜택 정말 지금 생각하면 천국 같은 혜택을 줬어요. 어떤 혜택을 줬냐면은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10채를 사든 100채를 사든 양도세 있잖아요. 양도세를 100% 감면해 줬어요. 아예 면제를 해줬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주택 수에도 지금 다주택자들한테 뭐 이제 중과를 하네 보유세를 많이 물리네 그러잖아요. 주택 수에도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종부세 지금 보유세가 급등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시장에 이제 혼란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보유세 중에서 종부세 같은 경우는 합산하지 않고 대상에서도 면제도 시켜주고 이런 혜택을 종부세 같은 경우도 혜택을 줬어요. 이 모든 혜택을 줬는데도 시장에 사람들이 사지를 않았어요. 주택을. 그리고 이때 미분양들이 엄청나게 났어요. 가재율 뉴타운, 왕십 뉴타운 미분양들이 엄청나게 났어요. 그 가격이 4억대 34평 아파트가 4억대 분양을 했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14억, 15억씩, 17억, 18억씩 하잖아요. 근데 그때 청약 통장도 필요 없었어요. 지금은 청약 경쟁률이 엄청나잖아요. 그렇게 투자 심리가 냉각되어 있는 시기에 이 혜택을 쏟아져 나왔음에도 이제 투자가 시장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통화량도 엄청나게 늘어났었어요. 뭐 예를 들면 초이노믹스라 그래서 대출 받아서 집 사세요. 대출 이자 엄청나게 깎아주고 싸게 해줄게요. 했는데도 대출 받는 사람도 많았죠. 그때 이제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통화량도 많이 늘어나고 총알은 엄청나게 많이 준비가 돼 있는데 준비는 돼 있지만 심리가 움직여야 마음이 움직여야 행동도 따라가게 되고 투자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장 에너지가 축적되는 동안 비하인드 물 밑에서는 인건비 상승, 자재기, 토지 가격 이게 부동산을 이루는 3대 요소입니다.
지금 그때 당시 예전에 아파트를 지을 때 건축비가요 평당 3.3제곱미터 평당 가격이 한 450만원에서 비싸야 한 550만원 평당 가격으로 550만원 정도 평당 가격으로 건축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950만원에서 1200만원 평당 가격이 듭니다. 평당 가격이. 자, 왜냐면은 인건비, 자재 가격, 토지 가격이 다 오르는데 건축비가 평당 가격으로 단가가 안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건축비 원가가 이 정도에서 이 정도 2배 이상 올랐잖아요. 2배가 뭐예요? 3배 가까이 450만에서 1200만원이면 3배 가까이 오른 거잖아요. 이 정도로 가격 상승이 원가가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5억짜리 아파트가 10억이 되는 게 이상할 이유가 없고 10억짜리 아파트가 20억이 되는 게 이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폭락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게 다시 이 가격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근거가 마땅치 않아요. 그 부동산을 이루는 3대 요소가 이렇게 가격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원가 이하로 부동산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장 에너지가 축적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어요. 이렇게 쫙 올랐습니다. 언제부터? 2015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2021년까지 지금도 가격이 잠깐 조정받아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올라가기 급등하기 시작하는 상황에서는 정부는 어떤 정부가 됐든 간에 그게 문재인 정부가 아니더라도 어떤 정부가 됐든 간에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런 규제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규제책을 내놓은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너무 속도가 빠르게 너무 시장에 충격이 심한 정책을 내놨고요. 그 시장 정책이 헛발질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곪고 썩어서 이 파탄까지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규제책을 내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정책이 뭐냐면은 공급이 충분하다고 해서 공급을 하지 않은 게 일단은 첫 번째, 공급이 동반되지 않은 이제 규제책이다. 공급을 동반하면서도 세금 정책을 같이 폈어도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거래를 차단하는 정책을 폈다. 거래 차단 정책. 거래 차단 정책은 대표적으로 양도세 중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격이 많이 오르는데 양도세 물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보유세를 일단은 많이 올리는 상황으로 같이 처음부터 양도세를 건드린 게 아니고 처음부터 보유세를 건드렸어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여러가지 정치적 상황이나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지다 보니까 실질적 근본적으로 다주택을 방지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보유세거든요. 근데 보유세를 뒤늦게 지금 현재 손을 대다 보니까 안 그래도 시장이 너무나 힘들고 파탄이 되어 있고 여러가지 심리적으로 상대적으로 의견이 막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유세까지 내놓으니까 지금 시장이 혼란한 건데 이 보유세를 처음부터 만약에 시행을 했고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고 했다면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양도를 통해서 부동산 수를 줄이게 되면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와야 실질적으로 공급 정책을 펴지 않더라도 시장에 매물이 나와서 원활하게 거래가 이루어져야 혈액이 몸에서 잘 돌아다녀야 시장이 건전하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공급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거래 차단까지 해버리니까 이거는 이중고 삼중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거래 차단 정책 때문에 그래요. 시장에 보유세가 점점점 늘어난다는 위기감이나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면은 다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잖아요.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시장에 매물이 많은 상황에서 몇 개의 거래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퍽퍽 올라갈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공급을 하지 않는다고 고집 부리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거래 차단 정책이 아닌 보유세를 이때부터 건드렸다면은 지금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은데 거래를 차단시켜 버렸어요. 양도세를 먼저 건드려 버린 거지. 양도세를 중과해 버린 거죠. 양도세 중과를 하니까 팔고 싶은 사람이 못 파는 거예요. 게다가 예전에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좋은 입지에 있는 부동산들은 나중에 양도세 안 팔면 안 내는 세금인데 안 팔면 안 내는 게 세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도세 중과를 아무리 해도 시장에 매물이 나오질 않아요. 매물이 안 나오다 보니까 시장의 매물 풍기 현상으로 해서 소수의 거래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폭등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주요 원인이 거래 차단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책이 규제책을 내는 거 갖고 뭐라는 게 아니라 규제책의 방법을 선택할 때 헛발질을 너무 많이 했다. 그래서 이 가격의 상승을 촉진시켜버리는
그런 역할을 해버리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시기적으로 시차를 두면서 정책을 내놔야 되는 거에 대한 순서를 잘못하면서 이렇게 됐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시기에, 지금 현재 시기가 이 시기거든요. 자, 여기서 지금까지 정부가, 지금 이제 작년부터 이제 공급 정책으로 바뀌었지만, 이때에 만약에 규제책을 계속해서 내놨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은, 자, 규제와 거래 차단 정책, 그리고 공급이 충분하다라는 정책을 지금까지도 계속 밀어붙였다면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은 지금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격이 오르면 되게 좋아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유세에 대해서, 지금 보유세에서 걱정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대부분 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보유세가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잖아요. 내가 가격 올려달라고 했냐? 근데 살다 보니까 가격이 오른 분들에 대해서 지금 불평불만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게, 가격이 너무 단기간에 급등을 해서 그런 거예요. 돈 벌어서 너무 좋아할 것 같게, 무주택자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재산세라든지 보유세라 좀 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잖아요. 상대방 입장이 되면은 또 그 나름대로의 이게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자, 이 가격이 급등하거나 상승하는 거를 지금까지 정부가 취했던 방식을 그대로 고집을 했다면 이게 이렇게 될 것이 명확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이때 공급 정책으로 전환을 한 게 다행인데, 시장에다가 새로운 그 방법들을 제시하게 되면서 혼란을 좀 가져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늦게나마 제도를 바꾼 것 좋다. 자, 그래서 이 지금 현재 규제가 계속되고 거래 차단 정책 이거에 바꿨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책이 이루어지나,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이 새롭게 시장에 취임을 하게 되면서 규제 완화, 공급 정책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규제 완화는 세금적인 규제 완화보다는 이제 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를 들면 용적률 건폐율을 높여주거나 용도 지역 올려주거나, 또 35층 층고 제한을 풀겠다거나, 그동안에 이제 답보 상태에 있던 지역들에 대해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요건을 완화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펴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지금 이제 앞서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재건축을 먼저 건들다 보니까 재건축은 사실 시장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재개발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손을 댔다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지만, 어쨌든 재건축을 그 층고 완화와 재건축에 대한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고 하면서 가격이 올라버리는 그런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 정책을 펴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확실하게 따라오는 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근데 정책적으로 서울시장님도 원하는 거나 정부가 이 규제책을 내놓는 이유도 보게 되면은 시장의 안정화예요. 목적 자체가 시장의 안정화를 원하는 거예요. 목적이 시장의 안정화. 가격이 폭등하는 거 다 바라지 않아요. 둘 다 부동산 시장 전체에 크나큰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폭락하면은 우리나라 정말 부도날 수 있는 상황까지 내몰릴 수 있습니다. 5억 이하로 각 세대별로 3억에서 5억 이하로 하락을 시킨다. 그 다음에 가격 상승하기 전으로 돌린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가계 부채가 엄청나게 타격으로 줘서 가계가 무너지게 돼요. 가계가 무너지게 되면은 그 가계가 대출을 받은 금융권이 무너지게 돼요. 금융권이 무너지게 되면은 전 산업군들이 무너지게 되는 연쇄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원점으로 돌린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고 돌릴 수가 있다 하더라도 돌리면 우리나라가 정말 부도나는 상태까지 만들어질 수 있는 최악의 경우가 돼요. 그러니까 폭락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있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폭등을 지금 현재 안 그래도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여기서 다시 폭등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만든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목적은 안정입니다. 안정을 취하려고 지금 규제 완화하고 공급, 그동안에 부족했던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이 정책을 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 하면은 당연히 따라오는 게 이 부작용이에요. 가격 상승이 있어 버리는 거죠. 요만큼. 그러니까 그동안에 잘못된 정책을 계속 펴도 요때까지도 가격이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정책을 전환시켜서 시장이 필요한 정책을 내놔도 이렇게 가격이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압구정동 80억 이 대표적인 사례죠. 그런 일들이 요 사이에
규제를 완화하거나 공급 정책을 빨리 촉진을 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단기적으로 이런 단기적인 부작용이 생겨요. 근데 이 공급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서 시장에 앞으로 공급이 계속 될 거예요 라는 신뢰를 쌓이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신뢰가 쌓이게 되면 시장이 안정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신뢰가 쌓이는 이 과정 중에서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하는 이 부작용 때문에 이 정책 자체를 다시 선회를 해서 이쪽으로 간다라면은 지금 파탄에 이르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상황까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하는 이 고기를 넘어야 돼요. 구더기 무서워서 된장 못 담그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 위반을 하거나 정책을 집행하시는 분들도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하는 거 물론 대비책, 방지책 보완을 해야 됩니다. 보완을 해야 되는데 가격 오르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그 비중을 두신다면은 원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이 도착지에 도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하는 거에 불구하고 공급 정책은 계속 되어야 된다라는 주제를 갖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거래세는 취득세와 양도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보유세, 특히나 재산세와 종부세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굉장히 단기간에 급등을 했습니다. 단기 급등. 이거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단기간에 급등을 했어요. 보유세가. 그래서 시장에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이 급등은 어느 건 안 좋아요. 완만하게 충분히 물가 상승률에 배견될 정도로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줘야 지불 가능 능력이 한 번에 이렇게 1년 만에 2년 만에 20% 30% 연봉이 늘어나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보유세를 감당을 합니까? 그러니까 급하게 올린 거가 문제였다. 그래서 보유세가 꾸준하게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는 건 괜찮다. 그런데 거래세를 풀지 않으면 지금 현재 아까 얘기한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고 단기간에 지금 공급 정책을 활발하게 한다 해도 짧아야 5년 뒤에요. 늦으면 7, 8년 뒤. 토지보상 같은 경우 비리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토지보상이 늦어지게 되면은 7, 8년 뒤, 10년 뒤에 일어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시장에 공급을 주겠다는 신뢰를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공급 정책은 펴면서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거래세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됩니다. 이거는 징벌적이에요. 부동산 갖고 있는 게 너무 그렇게 죄입니까? 그래서 정상적으로 내 돈을 갖고 남의 돈 끌어서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일부의 소수의 투기꾼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투기꾼들을 전체 국민들이 무슨 투기꾼 취급하고 죄인 취급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라고 보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오랫동안 그 지역에 살았다고 해서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중과세하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게다가 임대사업자를 활성화시킨다고 집 사라 임대사업자들 너무 혜택 많이 줄 테니까 집 사라 할 때는 애국자처럼 취급하다가 지금 임대사업자를 무슨 죄인 취급하고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시각이다. 그래서 거래세를 완화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주택 공급은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확실히 되어야 합니다. 이 정책이 꾸준하게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시장에 공급이 이어질 거라는 신뢰를 쌓는 것이 꼭 필요하다 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장기적인 주택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너무 정책이 이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이거 냈다 이 경기 변동이 이렇게 튀면은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대책을 내놓고 이러다 보니까 누더기 정책이 되고 시장 자체가 완전히 누더기 시장이 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장기적인 정책이 꼭 필요하다. 이 장기적인 정책을 하려면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본인들의 생각 범위 내에서 요로만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하고 탁상공론으로 만든 정책이 아니라 물론 이론적으로 대학 교수님들이나 이론적으로 좀 많은 지식을 쌓고 있는 분도 있지만은 반드시 꼽아야 되는 게 시장에 있는 시장 전문가들 있죠? 시장 전문가들 얘기를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한쪽의 얘기만 듣고 정책을 펴다 보니까 시장 친화적이지 않아요. 시장에 너무나 큰 부작용이 나오는 정책들을 계속 내놨단 말이죠. 시장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셔서 장기적인 정책을 꼭 펴라. 그리고 신중하게 하셔라. 이 신중하게 하라는 얘기 안에는 뭐냐면은 국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또 설득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 이걸 너무 이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시장을 잡아야겠다. 본인들이 목적하는 뭐 정치적인 환경이나 정치적인 유불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해득실을 따지다 보니까 시장 상황에 충분히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의 정책들이 시장에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책을 내놔도 국민들이 그걸 동참해주지 않으면은 그 정책의 효과는 반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국민적인 심리적으로 반감만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신중하게 시민들한테 설명하고 설득하는, 조금 늦어지더라도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신뢰를 쌓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통해서 장기적인 정책, 주택 정책이 꾸준하게 공급되니까 너무 그렇게 서두르고 조바심 내지 마세요 라는 신뢰가 쌓이는 정책을 신뢰가 쌓일 때까지는 이런 험난한 과정들을 본인들이 겪어야 돼. 본인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야여를 막론하고 여당이나 야당이나 국회의원들 중에서 뭐 국토위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가서 미공개 정보를 통해서 사리사욕을 채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 사람들을 뽑은 사람들 우리 국민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알고 뽑았냐? 몰랐으니까 뽑았겠죠. 그 사람들이 일 잘할 줄 알고 뽑았는데 정말 일꾼 잘 뽑아야 됩니다. 원래도 보궐선거가 있었지만은 내년에도 선거가 대규모 선거가 있죠. 대선도 있고 또 지자체장들 선거도 내년에 있습니다. 이때 그동안에 비리 저질고 양심적이지 못하고 열심히 일 안 하고 탱자탱자 농땡이 피운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제대로 가려내서 일꾼들 제대로 뽑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치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마음에 상처받고 그 다음에 핏대 세워가면서 얘기를 해도 당선되고 나면은 들어 처먹질 않습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제가 욕을 해서 죄송한데 정말 화가 나니까, 국민 한 사람의 입장에서 화가 나니까 하는 얘기예요. 정말로 잘 뽑아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이제 그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은 계속 되어야 된다. 공급 정책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주제를 갖고 그거 과거에 어떤 상황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을 했고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펴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시장에 또 정치인들한테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까지 얘기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시민들 대신해서 제가 속 시원하게 얘기했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이런 영상들을 계속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고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